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 사유와 즉시 항고 포기 그리고 석방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힌 법과 현실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 화제의 인물이셔서 당시에 저도 여러 번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것도 봤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우리 방송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서 계엄 관련 후속 조치 관련 간부 그러니까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그때 계엄령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표를 내셨습니다. 네네. 그때 좀 어떤 심정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저는 다른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을 맞이했기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좀 이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막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이번에 그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도 그랬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라던가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존중심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태도라던가 혹은 저는 사실 다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1조 포고문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런 중대한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본인이 그냥 앉아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서서 들어와서 누군가가 의자를 빼주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인 태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게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로 출근해가지고 바로 상황이 그 회의가 그 계엄 관련 후속 회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간의 평가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류혁 감찰관님이 원래 이제 기업에도 계셨고 검찰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감찰관으로 개방직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였잖아요. 근데 친윤석열 라인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 2020년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윤이라고 저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저는 근무연이 기본적으로 전혀 없고요. 같이 근무하시거나 얼굴 본 적 없으세요? 얼굴이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얼굴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멀찍이. 아니, 멀찍이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유혁입니다, 윤석열입니다 하고 인사를 한 것은 제가 감찰관이 되고 나서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감찰관 부임 임명되고 나서 부임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때 처음이고요. 식사조차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이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이게 계엄이 무리하다라고 뒤늦게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 얘기했지만은 당시에는 아무도 주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노라고 못했어요. 이거를 그냥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랬는데 그 노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용기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은 그 국무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쨌든 대통령하고 대면해가지고 그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이 판단이 늦었던 이랬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걸 갖다 분명하게 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직을 내던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직을 내던졌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금세 끝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계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 문화적 경제적 혼란 그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도 입장을 확실하게 굳혀가지고 이 계엄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신분을 벗어 던지고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백수시라고 아까 전에 네, 방송 네, 시작하기 네. 전에 저희들끼리 네, 네. 얘기를 나눴는데 예. 빨리 이 혼란이 정리되길 바라고요. 쟁점들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일단 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는데 요거는 워낙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검찰의 판단이 있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게 서로 워낙 이례적이고 예.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 입건이라는 것도 전례가 없는 거지만 계속 전례가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구속 취소라는 사태까지 발생하니까 저로서도 좀 당황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태를 법조인들이 제대로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 법조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을 다 수습하고 이걸 뭐 정리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그 구속 취소라던가 이런 결정, 법원의 결정이 기존의 관행에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행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률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법률에 어긋난다? 예, 법률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보낸 날로부터 송부한 날로부터 돌려받은 날까지로 날이라는 분명히 표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아주 이례적인 법률의 해석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물리 해석이 법률 해석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법률의 규정 자체를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적용을 했고 그런 이례적인 적용에 대해서 검찰이 아직 뭐 위헌 논란이 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즉시항고 제도가 살아남아 있는데 검찰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점 때문에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규현 판사가 이제 부장판사가 2022년 10월에 이제 형사소송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라고 그 해설서에다가 본인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답변을 하기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그리고 이거를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또 답변을 했는데 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게 아마 이번 사태의 사실 뭐 그 결정문을 보면 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구속기간 산정 방법에 대한 쟁점이 있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 본안이라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그 절차적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가려는 생각에서 재판부에서는 일부러 너무나도 명백한 관행상 명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주장을 인용하면서 슬쩍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실체 판단 이전에 뭔가 절차적인 그 쟁점을 가지고 구속취소라는 그 쟁점을 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군요. 뒤에 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수처와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갖기로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걸 중요하게 보고 그런 것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실체 재판. 사실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이런 내란죄의 실체적인 판단을 그르친다는 거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국민 법감정에 비춰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털어버리려고 일부러 그런 문제점을 일으킨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덥석 그냥 수긍해버리고 넘어갔다는 점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걸 본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쟁점을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방법을 좀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국민적인 실망을 안기는 결정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검찰로 넘어왔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 얘기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동의하기 어려운데 왜 그러면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이걸 안 한 것인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라는 거는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명백히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겁니다. 예. 실체 판단에 앞서서 절차적인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즉시항고를 하고 나서도 다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즉시항고를 포기해 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물론 뭐 즉시항고에 따른 실익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즉시항고를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라든가 비판을 무릅쓰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피고인의 이름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웠을 때 예. 과연 그럴 때도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기존의 검찰의 관행이라든가 예. 과거에 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구속 취소 제도에 대한 즉시 항고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는 지금 현재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런 의견을 법무부 밝혔다는 차관 거죠. 시절에 2015년에 예, 법사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이 주장을 했다는 점 뭐 이런 거에 비춰보면 저는 검찰의 이 주장을 과연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예, 뭐 알겠습니다. 저는 참 예. 실망스럽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또 2년 전에 구속 취소를 법원이 판단을 하니까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와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감찰관님이 얘기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소 기각.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소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이거는 공소 기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와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이거 소위 말하는 단죄가 안 되는 거냐, 처벌을 못 하는 거냐 네네. 이런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만약에 만에 하나 네네. 공소 기각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인지 공소 기각이 되면은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 공소기각 결정은 실체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 예, 실체 판단 그러니까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쳐지고요. 그게 확정되면 예. 뭐 기판력이 미쳐지지만 절차 판단의 경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예, 거다. 판결이 내려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재기소를 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 그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설령 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건 공소제기 자체가 좀 잘못됐으니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하면 다시 재기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그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며 그 수사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중요한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서 그건 지켰지만 예. 세세한 부분 신병의 인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는지 사건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처리했던 것인데 법원에서 일부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검찰에서는 단순하게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으로만 기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존에 김용현 장관을 구속하면서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송치받으면서 계속 수사해온 기존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번호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 의무에 대해서 꾸준히 수사를 하고 있었던 그 사건의 증거 기록들을 위주로
이 공수처에서 보내준 건 신병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면서 신병만 확보해서 보냈을 뿐이지 증거기록, 의미 있는 증거기록은 공수처에서 받은 게 없거든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들이 기소가 공수처 사건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실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고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만약에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감찰관님 말한 대로 그냥 재기소하고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되는 데다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1995년에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2.12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미 12.12 내란 사태는 1980년에 발생했고요. 15년 기소를 검토하고 있었던 게 95년, 96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외환죄가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냐 안 지난 것이냐 그때 이미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헌정질서 파괴 범죄 그리고 반인륜 범죄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그런 그 인종 범죄라든가 그런 대량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헌법 국가로 존치되는 한 언제까지든 그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의 경우에는 실체 판단으로 무죄가 나서 기판력이 발생한다면 재기소가 불가능하겠지만 내란 행위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로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재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만에 하나 공소기각이 되면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법망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 결국은 검찰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을 봐준 거 아니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게 공소기각까지 좀 고의적으로 잘 재판에 잘 임하지 않아서 공소기각까지 뭐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우려니까. 근데 최근에 그 검찰 동호회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찰 동호회가 이제 한상대 검찰 동호회 회장이 명의로 메시지가 회원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검찰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게 조금 검찰 선배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런 현직 검사들한테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까지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 동호회 회원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회원인데 저는 그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전 비주류라서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차별하는 건가요? 이거 차별하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 동호회가 기본적으로 그 검찰에 근무했던 검찰 직원들 간의 상조회라는 성격보다는 어쨌든 회비를 걷어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 이렇게 좀 검찰 동호회에서 이렇게 돈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퇴직자들 모임인데 기본적으로 퇴직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퇴직자 단체인데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동호회 회원들이 동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동호회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 뭐 회원 전체를 뭐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뭐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저도 좀 후배이긴 합니다만 뭐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검찰 출신이라도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 동호회 입장에서 내는 게 좀 부적절하다. 그렇습니다. 검찰 동호회 회장이 어떻게 뭐 보면은 어떤 정당한 권한, 동호회 회원들의 모든 그 뭐 의견을 정치적 의견을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 의견을 내세우라고 만든 단체도 아니고요. 근데 그리고 정치적 의견을 내세울 만한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호회 회칙도 있고 그런데 그 회칙에 뭐 동호회 회장은 그 모든 동호회 회원을 대신하여 동호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동호회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후배 동호회 회원들 모든 동호회 회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검찰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메시지 하나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길이 남겨둬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예. 본인이 뭐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낸 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뭐 그런 평가에는 당당하게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에피소드긴 한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이제 최재경 중수부장을 포함해서 그때 소위 말한 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들이받아 중수부 폐지 등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때 근데 최재경 중수부장 아래에서 가장 한상대 검찰총장을 들이받은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옹호 메시지를 내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데 탄핵 얘기 이게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평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뭐 희망 섞인 얘기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5대 3이다. 아니다. 현재 6대2인데 한 명을 더 기각을 하기 위해 지금 뭐 2명이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들이 너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일단 감찰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판단? 예. 저는 뭐 문영배 재판장님이 중심을 잘 문영배 헌재 소장 대리께서 예. 중심을 잘 잡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중대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냥 정치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을 때 그거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런 군의 동원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남에게 폭력적으로 의사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법치국가로 영원히 남아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하나의 기로가 될 텐데요. 중대한 기로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아마 재판관님들도 아마 숙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순수하게 법률적인 판단에서 법률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이건 뭐 탄핵 심판 청구는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워낙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구속 취소된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에서 뭐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두 다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출석해서 본인이 직접 반대 신문이나 주신문까지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 공수처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서 공수처 자료가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법적인 측면에서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뭐 여러 가지 법률 쟁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여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번 주 늦어도 금요일 정도 3월 14일 정도에 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지금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찬반으로 지금 격하게 붙어서라기보다는 법적인 어떤 논란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예를 들면은 뭐 피신 조서를 인용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놓고 조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논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것도 거죠? 그렇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13일 날 지금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주 18일 날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먼저 변론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특히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면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당겨서 서둘렀다는 이런 것도 추가적인 비판 소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먼저 선고를 해놓고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선고되거나 늦게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려면 계엄 선포가 불법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선고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국무회의가 의 실제적인 존재 여부시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든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날 하든지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더 중요한데 예. 어떻게 보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다는 이유로 그 사건 이창수 여기까지 가능하지만 그걸 선고를 해버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심증을 드러내버리는 결과가 생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젠 다 끝났거든요. 예. 최재 감사원장, 감사원장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아마 이창수. 다음 주 중으로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알겠습니다.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찰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